안녕하세요. 네, 많이 어색하네요. 예? 저는 5년 만에 하는 강의입니다. 예. 저도 걱정을 했어요. 예.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나. 저는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5년 전에 오직 그 관세직 하는 친구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2번 보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직 그 이후로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 그랬더니 왜 안 하느냐 이러면서 그럼 우리의 권리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댓글 쓰고 이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제 민주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굴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직 7급 수수자를 위한 이런 강의를 이제 열게 된 거예요. 이 강의를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몰랐던 친구들을 그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러분이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이제 책을 다시 쓰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는 기억이 다 날까? 5년 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5년 만인데도 어떻게 기억이 다 날까? 만약에 5년 동안 기억하는 그 역량이 된다면 어느 시험이나 보러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공부하는데도 어떻게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안 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날까요? 저는 그거를 생활로서 삶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가르쳤기 때문에. 한번 가르치고 나면요 안 잊어요. 그리고 책을 썼기 때문에 안 잊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은 매우 수동적이에요. 임영우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을 가지고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만드는 것과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내 것으로 시키는 과정은 이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공부를 할 때 누가 정리해 놓은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기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창의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것처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일 때에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머리를 굴려야 돼요. 아, 저게 사과면 포도도 저렇겠지 뭐 이러면서 일본이 저러면 미국도 저렇겠지 뭐 이러면서 계속 능동적인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야 겨우겨우 비슷하게라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많은 수업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장학사처럼 이렇게 교육청에서 나오셨어요. 점수 매기고 이렇게 이번 수업은 뭐 준비했나 본데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 두 달 동안 제가 사실 내용은 아는데 모르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걸 다 아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해야지 그건 아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 다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욕심은 좀 빨리 하고 이제 이 두 번째 책 그 문제편까지 좀 거의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같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진도는 상당히 그 플렉시블하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임용호입니다.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8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9쪽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의 이름이 뭐예요? 무역학이잖아요. 그래서 무역에 대한 정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무역학은요 특이한 게 무역학은 무역학 박사님이 없죠. 무역학은 경제학 또 경영학 하신 분들이 무역학 하세요. 그래서 무역학 책 쓰신 분들이 두 종류 사람이에요. 경제학 박사가 쓴 게 있고 경영학 박사가 쓴 게 있는데 책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요. 범위도 달라요. 그래서 누가 시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비중이 엄청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뭐 국제경영, 그래서 해외 투자하는 것만 잔뜩 나올 때도 있고요. 외환 전문가가 들어가면 맨 환율과 국제수지 뭐 이런 것만 잔뜩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무역 실무 부분이 나오거나 또 옛날 고전적인 이론이 나오거나 이래요. 그래서 한 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바로 이 무역학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르치고 나면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책 말고 뭘 더 봐야 됩니까? 제가 이 책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이거 최소 잡아도 한 50권 정도는 보고 쓴 책이에요. 저 지금 연구실에 가도 30권이 넘게 있어요. 버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볼 필요성이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단언하건대 19문제 나와요. 한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경제학, 경영학 하시는 그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걸 막 내요. 근데 자기만 알아. 이 책들의 교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제가 한 50권 정도 책에서 3권 이상 거기 이제 중복이 된 것들은 이제 다 조금씩이라도 다 집어넣습니다. 깊이 안 나요. 무역학은 깊이 안 나오거든요. 넓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자잘하게 외워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종류를 많이 외우면 돼요. 하나를 깊이 해가지고 논문 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딱 적합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딴 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이 책을 잘 소화해 내시면 여러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년도 시험에서도 이전 책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9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네, 그 중간에 좀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게 지금 4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무역 이론이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무역 실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 국제경영,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국제경제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텐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경제학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예. 여기 보시죠. 9페이지. 무역학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정의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괄호 1번에 무역은 국가 간 재화 등의 이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동 방향에 따른 수출과 수입이래요. 수출과 수입 밑줄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역이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무역이 되는 거예요. 예. 무역이 뭔 뜻이에요? 한문으로. 여기 바꿀 역자잖아요. 그렇죠? 교환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괄호 2번입니다. 대무역법상의 정의, 그 중에 특별히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대무역법상 무역의 대상, 별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무역과 이 대무역법, 관세법의 무역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여기 이제 대무역법상의 무역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은 11종 메뉴에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던 관세법상의 수출 수입의 정의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관세법부터 볼게요. 아시니까? 관세법 보니까요. 관세법상 수출과 수입의 정의,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입은 외국 물품을 반입하거나 보색을 격려해서 반입하는 것, 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 뒷부분보다도 그럼 관세법에서 하시니까 더 중요한 표현들은 그 괄호 기역의 앞부분에 내국 물품이에요. 물품의 동그라미. 니은번은 뭘로 시작해요? 동그라미 기억 외국 물품, 물품의 동그라미. 그 밑에도 외국 물품, 물품의 동그라미. 오직 물품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유형제만을 의미한다 밑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물품만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유형의 물품만이 수출 또는 수입의 대상이 된다. 수출 또는 수입을 합치면 뭐예요? 무역이지. 그러니까 관세법상 무역의 대상은 유형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무역법은 다른 게 뭐냐? 다시 앞장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대무역법은 두 가지가 더 늘어나요. 예, 그래서 거기 대무역법상 무역의 대상 표 보세요. 기억의 물품. 물품은 똑같죠. 근데 이것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옆에 다음에 것을 제외한 동산이래요. 그래서 대무역법에서도 이런 것들 국가 간에 오고 가는 건 무역이라 하지 않는데요. 괄호, 아니, 동그라미 기억. 외국환 거래법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급수단 밑줄. 지급수단이 뭐예요? 여러분 물건 사고 뭘 지급하죠? 뭘 지급해요? 돈. 증권 가치가 있는 거죠. 밑에 채권을 화체한 서류 채권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급수단, 증권, 채권. 쉬운 말로 하면 돈이에요. 돈. 예, 지급수단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왔다 갔다 하고 증권 왔다 갔다 하고 채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결국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런 거는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그러면 아예 안 다루면 어떡해요? 국가 간에 돈 오고 가는 것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앞에 있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오고 가는 걸 관리하는 건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도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돈 문제를 다루고 달러가 오고 가는 거, 그리고 대물법에서는 그 이외의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오고 가는 걸 다루는데 두 개가 더 추가되네요. 니은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용역의 동그라미. 디귿번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좀 길지만 다 동그라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래서 관세법에 넣고 대물법만 있는 건 뭡니까?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에요. 용역. 용역이 뭘까요? 국가 간의 용역. 만약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아갔어요. 그거는 용역을 수입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의 어떤 회사에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왔어요. 컴퓨터 시스템, 뭐 인사관리 시스템 이런 거 만들어주고 왔어요. 그러면 용역을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경영 상담, 법무 관련 서비스, 세무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속 지금 중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서비스란 말이 계속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그 경영 상담이라는 건 컨설팅 아닙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옆에다가 그 전체에 대한 동그라미 기억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서비스,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 무슨 컨설팅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오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물법에서는 아 이것도 수출 수입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증권, 프로그램 저작권 뭐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들이죠. 지식재산권들. 근데 우리 관세법에선 보지 못하던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저작권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게 가끔 관세법에서 오답으로 나오기도 하는 건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의 양도 동그라미 그런 지식재산권의 양도 특허권 빌려주는 거예요. 또 전용 실시권의 설정, 전용 실시권이라는 건 너만 써, 내 특허 너만 써 라고 거기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맨 끝에 것도 비슷합니다. 통상 실시권의 허락, 너 이거 가지고 무역해 이런 거죠. 말하자면 지식재산권 거래입니다. 그렇죠? 지식재산권이라고 써놓으세요.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이 거래. 근데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양도하고 그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거.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양도, 설정, 허락. 이런 것들이 바로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거기 동그라미 기억번의 맨 끝에 소프트웨어 그랬죠. 동그라미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CD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한데요. 이건 지금 보니까 그게 어떤 형태들은 이 전자적 형태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파일 형태로 오고 가는 것들이에요. 니은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의 첫 줄의 끝에 디지털 방식 밑줄 그것도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화 상품이라고 그래요. 디지털화 상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디지털화 상품 이런 것들은 용역 개념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번 맨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런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어떤 디지털화 상품 다가 아니라 누가 지정한대요? 그 장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역 관리하는 장관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그리고 디귿번에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디귿번에도 맨 끝이 물승장관으로 끝났어요? 그 장관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예. 그 장관의 이름이 딴 장관으로 바뀌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은행장이든 뭐든 하여튼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대물법상 수출과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위에 거는 수출과 수입의 대상들을 지금 얘기한 것이고 이제 그런 위에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물품, 용역, 전자 형태의 무채물을 어떻게 하면 수출과 수입이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기억번 수출.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을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위에 있는 물품과 관련된 거예요. 물품을 수출은 어떻게 하는가? 동그라미 디귿번은 용역이에요. 한 장 넘겨서 동그라미 리을번은 무채물 거래예요. 무채물.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지만은 동그라미 기억 니은은 물품과 관련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꼭 매매뿐만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까지 하여튼 물품이 이동하면 다 지금 수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간대요? 국내에서, 그죠? 예, 국내에서 지금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물품이 팔려야 돼요? 꼭 그건 아니에요. 그죠? 매매도 되지만 임대차도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게 뭐라고요? 수출이라고. 근데 이게 뭐가 가야 돼요? 물품이 가야 된다. 물품이. 그렇죠?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가면 이게 수출이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의 끝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그거를 외국에 매도하는 거. 비슷한데요. 우리 관세법에서도 우리나라가 있고 움직이는 우리나라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선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물품이 매도되는 거. 이것도 수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박. 요거는 따로 좀 외워두시고요. 예,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걸 우리가 주도하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었다면 이것도 무역으로 보겠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니은번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 근데 보세요. 이 지금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인도되는 것도 지금 계속 물품이라는 게 중요해요. 물품이 인도되는 거 요것도 수출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미국에서 캐나다로 우리나라 사람이 물건 보내 이래 갔는데 그게 만약에 공짜로 갔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랑 관련이 있으려면 물품은 밖에서 밖으로 가더라도 돈은 우리한테 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요 반드시 여기엔 유상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유상으로. 요게 이제 물품의 수출인 겁니다. 물품의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세요. 외국한 거래법 거주자 동그라미 밑에 비거주자 동그라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을 한대요. 다음 장 리을번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전 형태의 무채무를 인도한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두 개가 기억번이죠. 여기 기억번이고 여기 이제 니은번인데 이 디귿번과 리을번은 똑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이건 국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래 살면 외국인도 거주자가 돼요. 여기를 지금 뭘 보낸다는 거예요? 용역을 보내거나 전자 형태의 무채무를 보내면 이것도 수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용어의 정의 부분은 도식화해서 완전히 이해해 두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걸 외워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무역법상 수입의 정의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괄호 쳐놓은 건 요거만 빼면 돼요. 한번 보세요. 다음 장에 수입의 정의 보시면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방향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니은번에 유상으로 외국으로 물품이 근데 우리가 인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그 대신 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다. 디귿번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자리만 바뀌었죠. 그 말하자면 여러분 요거 그려 놓으셨으면은 요렇게 하면요. 만약에 혹시라도 요렇게 하면 요거는 수입이라고 해요. 그죠? 요건 수입이라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따로 보시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만 보시면 돼요. 요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무역법상 수출실적과 수입실적. 이건 이미 나오기도 했었는데 괄호 기억번에 수출실적의 별표. 수입실적은 너무 간단해서 묻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수입실적, 우리 경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출 많이 했는가, 그죠? 수출실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수출실적.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 업체는 몇만 불 수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예. 그다음 원칙적으로는요. 그 박스 안에 박스 보시면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뭘 한대요? 수출 통관액 FOB 가격 기준 밑줄 별표. 그게 원칙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때 이제 FOB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나중에 인코텀즈 배우면 아시겠지만은 Free on Board 줄임말인데 아직은 그냥 물품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상 운임이나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그냥 물품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갈 때 100원에 나갔으면 수출 실적은 100원인 거예요. 이 일본에 도착할 때 120원이 됐다고 120원이 수출 실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FOB 가격 기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상대적으로 맨 밑에 수입 실적 보시면 그거는 한 줄은 알아야 돼요. 수입 실적의 인정 금액은 첫 줄에 뭐래요? 수입 통관액 CIF 가격 기준이래요. 수입 통관액은요. 다른 말로 하면 과세 가격인데요. 과세 가격에는 물품 가격에 해상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죠. 해상 운임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격 기준을 우리 국제무역상의 그 상관행상 CIF 가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도착한 가격 있죠. 이 도착한 요 순간의 가격은 CIF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외우세요. 예. 수출할 때는 수출 실적은 FOB 가격 기준이고 수입 실적은 CIF 가격 기준이다. 요 약자가 아직 어색하더라도 그냥 지금은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결국 다 알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요, 요 그림은요, 지금 수출 실적, 수입 실적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외화 가득률이나 다른 개념을 볼 때에도 계속 이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아예 요 그림을 아예 외우세요. 항상 나갈 때 수출을 얼마 했냐라고 하면 나가는 우리나라 경계에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들어올 때라는 건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수입 가격을 얘기할 때는 해상 운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나갈 때 수출 금액을 따질 때에는 물품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항구에서 출발하는 딱 그 가격을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이 느낌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수출 실적에 그러나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대요. 보시면은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수출 실적에 총 6가지 나와 있죠. 1, 2, 3, 4, 5, 6. 예, 그거는 수출 통관액, 즉 FOB 가격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아주 독특한 수출 실적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요거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단 6개 있죠? 1, 2, 3, 4 묶어봐요. 1, 2, 3, 4는 물품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구조가 계속 3가지인데 뭐였어요? 물품, 용역, 무채물이죠. 5번이 용역이고요. 6번이 무채물이고 그래요. 전자 형태의 무채물. 항상 지금 대무역법상 정의를 할 때는 그 3가지를 나눠서 계속 보셔야 돼요. 물품 보시면 1번.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중개무역이 뭐예요? 차익 챙기는 거잖아요? 차익을 챙길 때 중개무역은 수입했다가 수출하는 겁니다. 중개무역은 무역이 2개예요. 수출이 한 번, 수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수출하죠. 100원에 사다가 150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 남아요? 50원. 이럴 때는 50원을 수출적으로 잡아야지. 왜냐면 사온 가격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매출이 일어나도 매입 금액을 빼줘야 되는 것처럼 그거예요. 근데 우리 파는 가격, 수출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FOB. 사가지고 오는 가격은 CIF. 거기서 거기 1번 보세요. 중개무역 동그라미.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뭐에서 뭘 빼요? 그 정말 중요한 단어가 공제란 단어예요. 공제. 그죠? 그러니까 수출 금액 전체, FOB 가격 전체가 수출적이 아니고 넌 사온 거 갖다 팔았잖아. 네가 붙인 마진만 얘기해봐. 이거죠. 그래서 뭐에서 뭘 빼야 돼요? FOB에서 CIF 뺀 것이 중개무역할 때의 수출 실적이 돼요. 그 뒷부분이 싹 빠지고 그냥 FOB 금액 그럼 틀리는 거겠죠? 무슨 무역 했어요? 중개무역 했죠. 중개무역. 그 다음에 2번째. 외국 인도 수출이라는 건 뭐냐면요. 외국 인도 수출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수출이에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보낸 거예요. 그 대신 돈은 우리가 벌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럴 때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 보내고 돈은 내가 벌었어. 우리나라 통관을 안 하잖아요. 통관을 해야 뭐 이런 금액들도 나오거든요. 신고를 해야지. 근데 통관을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럴 때에는 그래 너 물건이 우리나라 경계를 통과하지 않아서 통관은 안 했지만 너 돈 들어온 거 있지 않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뭐예요?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 괄호는 안 봐도 되고요.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이에요. 그래서 수출 수입 시 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통장보입니다.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3번에 보면 뭐 제25조 제2랑 제2호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찾아보면 수출 승인 면제 대상 품목들인데,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수출 승인 면제 대상 품목들.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뭐 찾아가지고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별표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그것도 맨 끝에 보니까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죠. 그거 그냥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4번도 마찬가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죠. 그래서 거기 이 3, 4번 뭐 다 2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렇죠? 저 메뉴의 중개무역은 두 개 가격에서 뺀 거고요. 나머지는 다 통장 본다 이거예요. 용역 보시죠. 용역 맨 끝에 외국한 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밑줄. 비슷하네? 6번의 맨 끝에 외국한 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서비스 제공하고 컨설팅 제공하고 얼마 받았나? 파일 수출하고 얼마 받았나? 뭐 이거죠. 근데 여긴 지금 위에랑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 외국한 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그랬죠? 입금 확인의 동그라미 두 개 다. 5번, 6번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한 은행이 입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30만 불 들어왔네? 라고 외국한 은행이 확인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확인의 주체입니다. 외국한 은행은 용역과 전자 형태의 무채물 거래에 있어서는 돈 보내주는 통로밖에 되지가 않아요. 입금 확인의 주체 판단해 보세요. 5번은 누굴까요? 그 수출해 보니까 수출 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의 장이 한 세트 단어예요. 그 전체 밑줄. 그 사람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은행 통에 들어온 돈 보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외국한 은행을 통해라는 건 은행 통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6번 첫 줄의 끝에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밑줄. 그 두 장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확인한다고, 확인. 그러니까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6번에 그 확인의 주체가 외국한 은행이 아니라 무슨 짱이래. 그래서 여기 두 사람 알아두세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확인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5번과 6번은 확인의 주체가 중요하다. 다음 장의 03번에 무역의 특성과 성격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음 장 괄호 2번 무역의 3대 성격. 거기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표에 보시면 개별 경제적 성격이라는 것은, 무역이라는 것은 뭐 전체 뭐 집단과 집단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지. 뭐 일본과 미국이 무역한다고 해서 일본 전체 미국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보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가 하는 무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경제적 성격이라는 것은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사적인 물품의 매, 사적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나도 돈을 벌지만 누구도 돈 벌어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계속 가서 소비하고 우리나라에 저축하고 미래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부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개인이 무역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라가 돈 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라도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민 경제적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별표. 무역의 성격 중에서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 경제적 성격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나라만 그러면 이익을 보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은 이쪽에서 나지 않는 거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 생산되지 않는 거 같이 교환하다 보니까 서로 후생이 증대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세계 경제적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도 보장이 되고 국가의 이익과 세계 경제의 이익이 모두 보장이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지금 별표 친 건 뭐예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 표 바로 윗줄에 정리하는 말입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국민 경제를 중심으로 한 복합 경제적 성격을 지닌다. 밑줄. 무엇이 중심이에요? 요런 게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 국민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는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다음 장. 무역의 종류. 우리 법 과목과 비슷하게 용어의 정의 부분이 앞쪽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오늘 하는 것들, 지금 오늘 첫날인데
중요한 거 진짜 많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이 앞쪽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일단 직접 무역은요, 진짜 간단해요. 그림으로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진짜 쉽죠, 그렇죠? 다이렉트 무역, 디렉트 무역, 직접 무역이에요. 시험에 안 나요. 너무 쉬워서. 근데 간접 무역이 중요한데, 간접 무역은 중요한 것이 이제 3자가 제3국이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일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면 직접 무역이 되고 다이렉트 무역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갔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제3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뭔 뜻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3국이 세 나라가 관련돼 있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일단 맨 위에 있는 두 개는 구분해야 되겠네요. 두 개 묶어보세요. 무슨 무역 무슨 무역? 중기 무역과 중개 무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와 개는 다르니. 우리나라 말만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중개 무역은요, 중개 무역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물건이 가는데, 이렇게 물건이 가는데, 양쪽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중개 무역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물건이. 지금 첫 번째 거 중개 무역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가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돈 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을 양쪽을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중개했다는 건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받느냐? 커미션 받아요. 그거를 중개 수수료라고 하죠. 거기 맨 밑에 줄. 그래서 이제 중개 무역과 중개 무역의 차이는 무엇이 수익원인가 이게. 무엇이 수익원이래요? 중개 무역은 중개 수수료 동그라미.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밑에 중개 무역은 아까 어떻게 한 거냐면, 중개 무역은요, 보세요. 이제 중개 무역은 이 밑에 형태는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이렇게 한번 들어오고 한번 나가요. 조금 더 이미지가 더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수입을 하고 한번 수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중개무역의 경우에 그래서 나갈 때 가격에서 들어올 때 가격 빼면 그게 바로 수출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바로 중개무역이에요. 100원에 사다가 150원에 팔면 50원 남죠. 이 50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줄 중개 차익이라고 그래요. 중개 차익 동그라미.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무역 위에 거는 커미션 연결시켜준 심부름값 받는 거고, 밑에 거는 물건의 차익을 챙기는 형태인 거죠. 네,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통과무역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통과무역은 스루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찍고 간다. 부산항 잠깐 들렸다 간다. 이런 식이에요. 찍고 간다, 들렸다 간다. 이게. 제가 이렇게 아주 수준 낮은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찍고 간다, 들렸다 간다, 부산항 찍고 간다, 이런 거 있죠. 적어놔. 아니죠?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요런 것들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 무역학은요, 여러분이 암기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이거는 좀 힘들어요. 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해가 엄청 많이 돼야 돼요. 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잘 하시면 그땐 또 쉬워요. 왜냐면 이해가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헷갈릴 만한 게 없어요. 아주 깔끔한 과목이에요. 깔끔한 과목인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암기하려고 하면 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말로 자꾸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면 몇 번 안 봐도 다 외워요. 여기서 공부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죠? 나머지를 행정법과 헌법에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네. 통과무역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가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게 뭔 도움이 돼요? 그래도 여기 잠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부도공과금이라도 받아요. 만약에 물건 내렸다가 다른 배에 싣고 가면 하역 비용 우리가 좀 벌죠. 요 정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통과무역은 마지막 부분에 제3국 통과할 때 운임보험료 통과수수료 각종 노임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비용들이 우리의 수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익을 잘 구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무역의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스위치 무역. 스위치 무역도 이제 제3국이 끼어드는 건데요. 보세요. 이제 중국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물건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보내고 이제 물건을 이렇게 보내면은
돈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보내야 돼요? 중국 돈으로 보내야 돼요? 예, 유엔화? 만약에 달러로 보내기로 했어요. 예, 달러로 보내기로 했는데 일본이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건을 받고 달러를 보내기로 약정은 했는데 처음에 했는데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계약서를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딴 돈으로 주면 안 되냐? 우리 엔화로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중간에 끼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다가 달러를 주고요. 한국에다가 엔화를 주고 한국은 달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여기서 달러를 갖다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안 될 때 이렇게 제3국이 끼어들어가지고 통화를 바꿔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형태. 지금 이 제3국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대금 결제를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이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입니다. 예. 대금 결제만은 제3국의 업자 별표. 요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잘 봐세요. 그러면 물건은 어디로 가요? 제3국 통해서 가요? 그냥 가요? 이게 보면요, 그냥 물건은 그냥 가죠. 물건은 그냥 가고 돈만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스위치 무역에 대한 정의가 가장 좀 분분한데요. 이렇게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스위치 무역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게 대부분인데 아주 일부 그 왕따학자들이 있는데 그 왕따학자들은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여러분은? 제3자가 대금 결제한다. 제3국이 대금 결제에 개입된다. 그것만 외우시면 된다고. 물품의 이동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스위치 무역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회 무역은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가느냐? 예. 만약에 얘네들이 싸웠어요. 중국과 이제 얘네들이 뭐 만주사변 때문에 싸웠나 보지, 그지?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교역이 단절됐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있죠. 정말 돌아 가는 거. 그래서 무역 제한이 되어 있거나 할 때 우회 무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외교 관계가 없거나 두 번째 줄 수입 규제가 있거나 외환 통제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돌아 가는 것. 그것을 우회 무역이라고 그래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스위치 무역이 중요하다.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 있는데요. 거의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시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대무역법상에서 얘기하는 가공무역 방식인데요. 두 장 먼저 넘겨볼까? 주장 넘겨보시면 18쪽이에요. 18쪽에 거기 대무역법에서 정한 특정거래 형태라는 거 있죠. 위에 두 개 묶어봐요. 위탁 판매 수출, 수탁 판매 수입. 그 상대적인 개념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거 묶어봐요. 위탁 가공 무역, 수탁 가공 무역. 아, 그거네.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위탁 가공과 수탁 가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기 중국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있을 때요.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원자재를 보냅니다. 자재와 부품을 보내요. 그럼 여기서 가공을 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로 제품이 들어옵니다. 이런 형태를 가공무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지 않고 인가공비가 낮은 중국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관습법 공부하면서 했었던 가공무역은 겨우 이 정도인데 이제 일반 무역에서는 이것도 제품이 이렇게 가는 것도 요것도 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관습법에서 안 들어가는 거지 실제 무역에서는 이것도 가공무역이라서 요렇게 들어오는 것도 가공무역이고 가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가공무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이 하나의 거래인데 가공은 중국이 하죠. 우리는 가공을 부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위탁가공무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위탁을 받은 거예요. 받을 수. 그래가지고 수탁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가공이 따로 있고 수탁 가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이냐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냐는 거지. 됐죠? 예. 그럼 위탁 가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탁 가공하면 원자재를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을 자기가 받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를 허용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수탁 가공의 경우에는 원자재를 받아가지고 주문자에게 보내거나 제3국으로 보내거나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래서 위탁 가공무역은 첫 줄에 책 보세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임을 지급한대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한국이 중국에게 가공임, 가공임 동그라미. 그런 단어는 알아야 돼. 가공임. 가공해줘.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가공. 그 다음에 이제 수탁 가공 무역액은 뭐라고 하냐면 가득액 영수예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가득액 영수. 가득이라는 거는요, 참 이게 무역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가득, 획득, 취득, 뭐 다 비슷하게 얻는다는 뜻이긴 한데, 특별히 가득이라는 건요, 이 업체 보세요. 중국의 업체. 이 업체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죠. 얼마치를 가져와 가지고 벌었느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획득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가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득액 영수라는 건 지금 이 업체 입장 쪽에서는 수입 금액과 수출 금액의 차이 부분만큼을 이제 가득액 영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무역은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나오는 뭐 능동적인 통가적인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위탁 가공, 수탁 가공만 잘 아시면 되겠어요. 다시 앞쪽으로 14쪽 03번에 거래 주체에 따른 분류 있는데요. 민간무역 Private Trading 민간무역 국산에서 사무역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민간무역.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실정은 뭐냐면 우리 한국사에서 공무역 하면 뭐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국영무역 공무역은 뭐래요? 주의사항 공공기관 동그라미. 한국사 공무역이랑 여기 공무역은 달라요. 이거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무역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무역은 말 그대로 정부예요. 여기 시험에 안 나겠지. 정부무역은 너무 쉬우니까요. 정부 베이스 무역 별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정부무역과 정부 베이스 무역은 다른데요. 정부가 무역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무역은 하고 싶은데 만약에 직접 하기가 좀 그렇다면은 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앞에다가. 뭘 만들었대요? 무역공사 뚫림. 동그라미. 무역공사를 설립해서 그것이 대행하게 하는 게 바로 정부 베이스 무역이에요. 정부가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는 앞에 한 회사가 있는 거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 지금 칸이 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면 오른쪽 페이지 밑에 좀 쓰시더라도,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요거 말고도요.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그냥 혼자 예상입니다. 그 대무법에 나오는 정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정부 간 수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수출 계약을 쭉 적어놓고 이거다라고 하면 그냥 맞다고 하시면 되는데 혹시 뭐 뒷말을 좀 바꿔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이렇게 요거는 대무법상 정의예요. 이게 대무법에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금 긴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 간 수출 계약은요,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 간 수출 계약 전담 기관이, 정부 간 수출 계약 전담 기관이, 거기 정부 간 수출 계약 전담 기관 밑줄 별표,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외국 정부가 요청이 있어서요, 이제 정부 간 수출계약 전담 기관이 그 다음에 계속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대신 동그라미 국내 기업과 함께 동그라미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의 당사자 동그라미. 지금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됐어요? 정부 간 수출 계약 전담 기관이라는 것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의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의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에서 외국 정부와 체결의 별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게 주어 수로만 일단 판단해 보세요. 누가 누구랑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정부 간 수출 계약 전담 기관이 정부가가 아니고요. 그렇죠? 정부 간 수출 계약 전담 기관이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이에요. 요건 오답 나올 수 있는 건 앞에 주어 바꾸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뭐예요? 정부 간 수도계약 전담 기관이죠. 그걸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남북무역, 동서무역 읽어보시고요. 안 나올 거예요. 위에 유형무역, 무형무역 보시면요. 아까 이거 유형무역이라는 게 바로 대응법상 물품 오고 가는 게 유형무역이에요. 그런데요. 유형무역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로 손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형무역 1번에 통관을 거친다. 근데 무형무역은 뭐 용역,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무역 통계상에 기록된다, 기록되지 않는다 그랬죠. 좀 중요합니다. 거기 1번, 2번을 잘 비교해 보세요. 반대인데 무역 통계는요. 무역 통계는 통관 절차 부분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무역 통계라는 걸 현물, 즉 이제 물품의 무역만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제 형태의 무채물 뭐 이런 것들도 무역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도 전체 다 합쳐서 무역 통계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무역학도 이 학문이다 보니까 주장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1번을 잘 보시라고 그랬죠. 1번을 잘 보세요. 통관 절차를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보시면 유형무역은 어디에 기록된대요? 국제수지표상 국제적으로 모든 거래를 이제 수지표에다가 적는데요. 국제수지표상 상품수지로 기록이 된대요. 상품수지 동그라미. 그런데 밑에 있는 무형무역은 어디에 기록된대요? 기록은 되는데 어디에? 서비스 수지. 요거는 아주 명확한 내용이어서 아무도 반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통관을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국제수지표상 상품수지다, 서비스 수지다. 나중에 우리 국제수지표 배울 텐데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우리 그 회계 장부에 보면 항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상품수지 항목이 있고요. 상품 오고 간 거, 얼마짜리가 오고 갔는지 적습니다. 국가 간에.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서비스 수지. 일단은 적어 놓을게요. 상품수지 항목은 어느 항목 밑에 있냐면 경상수지 항목이에요. 경상수지라고 써보세요. 밑에 서비스 수지도 경상수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라는 항목 안에 상품거래, 서비스 거래 수지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통점은 뭐예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경상수지 항목에 계상이 된다는 거, 그거는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넘게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3번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거기는 이제 맨 앞에는 플랜트 수출만 하시면 돼요. 플랜트 수출의 별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플랜트 수출.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아예 저기 뒷부분에 국제계약사업 부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도 하나 써놨는데요. 보다 일단 300쪽이라고 써놓을게요. 페이지 300. 예. 그 부분에서 일단 더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보시면 각종 공장 건설을 위한 중요 설비, 기계 부품 및 선박, 철도, 차량 등의 자본재 수출 밑줄. 이건 자본재가 뭐예요? 자본재가 뭘까?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아마 소비재가 있을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이런 게 다 먹는 게 다 소비재죠. 자본재는 기계, 공장, 이런 게 자본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재가 된다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해주고 오는 거. 말하자면요, 뭐 원전을 뭐 설치한다든가 또는 정유 사업하는 그 설비를 갖다가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장 설비한다든가 또는 어떤 경우 아주 대규모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플랜트 수출이에요. 근데 괄호 안에 주로 무슨 형태래요? 턴키 베이스라고 하죠. 턴키 동그라미. 요 단어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는 건데요. 턴키, 턴 넘긴다 이제 키를.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요. 공장을 가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우리에게 주문이 온 거예요. 싱가포르는 잘 보면 되니까 우리 보고 만들어 달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만들었어요. 싱가포르 만들 줄 알았는데 베트남으로 합시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대규모 산업단지가 이제 호치민 근처에 잔뜩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공장을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전원을 켜는 겁니까? 이러면서 공장 돌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동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키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턴키예요. 근데 키만 딱 받아가지고 또 이 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이제 가동하는 걸 가르쳐주고 오는 이 단계까지도 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턴키 베이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배울 텐데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보통 이제 무역학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오른쪽에 요 설명이 나오고 이게 뭐니? 라고 하면 이제 무슨 플랜트 수준 무슨 수준 무슨 수준 이제 그 중에 하나 고르는 이런 형태입니다. 거의 용어 정의 수준으로 나와요. 무역학인데 용어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긴 지금 다 용어입니다. 근데 요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플랜트 수출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뭐랬어요. 공장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키 주면서 뭘 좀 알려줘. 그렇기 때문에 딱 기계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가동하는지 그 기술도 조금씩 알려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써보세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물건만 주는 게 아니네. 그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산 단위체의 종합 수출이다. 생산 단위체의 종합 수출이다. 그러니까 참 대규모 산업단위면 생산 단위체의 종합 수출 뭐냐? 이러면 이제 플랜트 수출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네, 좀만 쉬었다 할게요. 예.